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삭신이 쑤시는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공사 현장을 누비며 시멘트 가루를 마셔온 대가로 얻은 건 삐걱거리는 무릎과 메달, 병원비로 나가는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15평 남짓한 이 낡고 좁은 복도식 아파트가 제 인생의 유일한 훈장이자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거실 벽면 여기저기에 핀 곰팡이 꽃이 보기 흉할 법도 했지만 저는 그 얼룩마저 사랑했습니다. 개미처럼 모으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피눈물 나게 일해서 마련한 제 이름 석자가 박힌 내 집이었으니까요. 아내는 가끔 하수구 냄새가 올라온다며 코를 찌푸렸지만 저는 허허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자고 이 낡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우리 노후를 책임져줄 황금알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찬 바람이 불던 겨울날이었습니다. 단지 입구에 시뻘건 글씨로 적힌 현수막 하나가 제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재건축 확정, 1군 브랜드 시공사 선정 완료. 그 문구는 마치 지옥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았습니다. 주변 부동산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를 팔면 7억이지만 재건축이 끝나면 15억, 아니 20억까지도 갈 거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매일같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집을 샀던 가격을 생각하면 이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였습니다. 평생 시멘트 가루 뒤집어 쓰며 남의 집만 지어주던 제가 강남, 부럽지 않은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어깨 펴고 살 수 있어. 이 집 하나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최고급 실버타운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다니까. 아내는 처음엔 겁을 냈습니다. 퇴직금의 빚까지 얹어서 그 큰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하냐며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신도시 상간이 주식이니 하는 불확실한 도박이 아니라 눈앞에 실제하는 내 아파트가 변하는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시 조합장은 저를 볼 때마다 어깨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추가 분담금은 생각보다 적을 것이고 이주비 대출도 넉넉히 나오니 걱정할 것 하나 없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제게 성경 구절보다 더 큰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저 도장 하나만 찍으면 제 인생의 고통은 끝나고 빛나는 노후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 몰래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의 결실인 퇴직금 3억 원을 통째로 털어넣고 그것도 모자라 제 나이 60에 4억 원이라는 거대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금액이었지만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위했습니다. 입주만 하면 집값이 2배로 뛸 텐데 이 정도 이자가 무슨 대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갈 거대한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건네준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하던 순간 제 손등에 솟은 검버섯이 마치 죽음의 표식처럼 보였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부자 되신 겁니다. 은행 직원의 그 한마디가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양 저는 가슴을 펴고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했던 낡은 아파트 단지가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저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들의 화려한 불빛을 보며 저 불빛 중 하나가 곧 내 것이 될 거라는 망상에 빠져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그 장밋빛 환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굉음이 축배의 노래가 아니라 제 인생이 무너지는 비명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합에서 날아온 얇은 편지 한 통이 제 평온했던 새벽을 찢어놓았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사비 증액에 따른 추가 분담금 고지. 서류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금액보다 무려 3억 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쥐고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3억 원이라니 이미 퇴직금까지 다 털어넣고 대출까지 한계치로 끌어다 쓴 저에게
그 돈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엔 분명히 이 정도면 된다고 했잖아요. 대체 나더러 어디서 돈을 구해오라는 거야? 조합 사무실로 달려가 소리를 질러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법적 근거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조합원들도 아수라장이 되긴 마찬가지였지만 저처럼 퇴직금까지 올인하고 대출로 연명하던 노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한순간에 7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된 60세. 노인의 눈앞에 그토록 원했던 브랜드 아파트의 조감도는 더 이상 꿈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오는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서 제가 그토록 믿었던 아파트 불패, 신화가 서서히 썩어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피 같은 퇴직금 3억 원은 이미 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아래 묻혀버렸고 매달 꼬박꼬박 통장을 까가먹는 4억 원의 대출 이자는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가 분담금 3억 원. 그 숫자는 60살 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잠을 자려 눈을 감으면 천장에서 수억 원의 지폐가 쏟아져 내려 저를 짓누르는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입안은 늘 바짝 말라 혓바늘이 돋았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어느새 송장처럼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돈보다 무서운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이미 동네에는 제가 재건축으로 벼락부자가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으니까요. 아버님, 이번 분담금 못 내시면 현금 청산 대상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까지 넣은 돈 다 날리고 그냥 쫓겨나시는 겁니다. 조합 직원의 그 무심한 말 한마디가 제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현금 청산. 그건 곧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30년 넘게 일궈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실패작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은행 문턱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소득 없는 60살 노인에게 추가 대출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향한 곳은 가지 말았어야 할 곳, 바로 제 하나뿐인 딸아이의 집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예비 사위와 함께 소박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뼈 빠지게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이 돈만 있으면, 입주만 하면 아빠가 너희 아파트 한 채는 꼭 해줄게. 이번 한 번만, 딱 이번 한 번만 아빠 좀 살려다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부탁이 아니라 구걸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1억 원, 그리고 사위들 친구가 보태기로 한 돈까지. 저는 자식의 미래를 담보로 제 노후의 허상을 지키려 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통곡하며 제 등을 때렸습니다. 미친 영감탱이라고, 자식 앞길 막는 괴물이라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는 15억짜리 새 아파트라는 악마가 따리를 틀고 앉아 모든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습니다. 딸아이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적금 통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통장을 받아주던 제 손은 비겁하게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눈에 고인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을 때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양심이 타들어가는 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들고 조합으로 달려가는 제 발걸음은 미친 듯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착각에 빠졌죠. 부족한 나머지 금액은 결국 사채나 다름없는 고금리 대부업체에 손을 뻗었습니다. 연이자 20%라는 숫자가 무서웠지만 입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여보, 봤지? 내가 결국 해냈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린 저 대궐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까지만 고생하자. 아내에게 호언장담하며 저는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막기 위해 야간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파지를 줍고 밤에는 눈을 비비며 남의 집 담장을 지켰습니다. 60의 나이에 하루 2시간도 못 자는 강행군이 이어졌지만 통장에 찍히는 이자 날짜는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기 무섭게 은행과 대부업체가 돈을 채갔습니다. 제 손에 남는 건 담배 한 갑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끼니는 편의점 폐기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화려한 새 아파트를 꿈꾸던 제 육신은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그 뉴스는 곧 제 목줄을 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변동금리로 빌렸던 제 대출 이자가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 원씩 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은행에서는 연일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대부업체 사람들은 경비실까지 찾아와 저를 압박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아버님, 이 집 입주권 포기각서 쓰면 우리가 좋게 해결해 줄게. 어차피 아버님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아니잖아. 그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부심이, 자식의 결혼, 자금까지 앗아가며 지키려 했던 그 입주권이 고작 길거리 건달들의 놀이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병이 났습니다. 딸아이는 파혼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장밋빛 미래는 사실 자식의 눈물과 아내의 한숨으로 빚어진 위태로운 모래성이었습니다. 파도가 한 번만 치면 무너질 그 모래성 위에서 저는 여전히 10억 대박이라는 환각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단지 내부에 치명적인 부실 공사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터진 것입니다. 입주는 무기한 연기되었고 조합장은 돈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입주권은 이제 팔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쓰레기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멈추지 않는데 정작 살아야 할 집은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개미처럼 모은 퇴직금 3억은 공중분해되었고 자식의 결혼 자금 1억마저 콘크리트 무덤에 묻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터져나오는 이자, 폭탄은 60살 노인의 어깨를 짓누르다 못해 뼈를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15억 대박이라는 장밋빛 환상은 이제 7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가 되어 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시렸습니다. 전기가 끊긴 것은 아니었지만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보일러를 끄고 사는 날들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 소리도 없는 정적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제가 야간 경비를 마치고 돌아와 문을 열 때마다 아내의 눈동자에는 생기 대신 원망과 체념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저는 자꾸만 바닥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60살 남들은 은퇴하고 손주 재롱을 보며 여행을 다닐 나이에 저는 남의 아파트 현관에서 꾸벅꾸벅 졸며 제 노후를 팔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지금이라도 다 포기하면 안 될까? 그 화려한 아파트 안 살아도 좋으니까 예전처럼 그냥 곰팡이 핀 집이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어. 아내의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면 제가 딸아이에게 저지른 죄는 영영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됩니다. 어떻게든 입주를 해서 집값을 회복해야만 딸아이의 돈을 갚고 아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오판이었는지, 그 집착이 얼마나 비겁한 욕심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그 생각이 저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예비 사위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아이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석 달 앞둔 시점, 딸아이는 제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예비 사위의 표정은 차갑다 못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셋집 잔금을 치러야 할 1억 원이 제 손에서 공사비 분담금으로 녹아 없어진 후 두 사람의 신뢰 또한 녹아내린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 파혼하기로 했어요. 그 돈, 아빠한테는 아파트 한 칸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제 인생이었어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까지 지옥으로 끌어들이신 거예요? 딸아이의 절규가 텅 빈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비 사위는 냉정하게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동안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과 파혼에 따른 정리 서류들이었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제 욕심의 제물로 바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날 이후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 얼굴 보면 숨이 안 쉬어져라는 마지막 말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아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소리를 쳐도 아내는 그저 벽만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약을 살 돈조차 아까워 참는 아내를 보며 저는 제 방구석에 박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은행에서 날아오는 독촉장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금리가 또 올랐다는 통보는 이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에 쥐어지는 경비원 월급이 이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명확한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숫자가 아니야.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결국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압류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니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재건축. 입주권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연체 이자가 쌓이자 조합과 은행이 제 마지막 보루를 강제로 처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15억짜리 아파트 주인이 되겠다던 꿈은 이제 빚쟁이들에게 쫓겨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하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술에 취해 조합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발로 차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인생 돌려달라고, 내 퇴직금과 내 자식의 눈물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경비업체 직원들의 제지와 법대로 하세요라는 무미건조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아파트 신화는 저 같은 노인 한 명의 비극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자본의 논리는 냉혹했고 저는 그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어 으스러지는 가루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헤어지던 날 아내는 제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먼 산을 보며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며 고생만 시켰던 아내에게 제가 준 마지막 선물은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가족의 해체와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텅 빈 집안에 혼자 남은 저는 곰팡이 핀 벽지를 뜯어내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던 그 벽지 뒤에는 더 깊고 어두운 곰팡이가 제 인생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3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가겠다며 사모았던 커다란 가구들은 중고장터에 헐값으로 내놓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버린 것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그런 큰 가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창문이 땅바닥에 붙어 있어 사람들의 발소리가 머리 위로 들리는 지하방. 제 60평생의 결말이 고작 이 차갑고 습한 지하 골방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건가? 아니면 이미 죽어 있는 건가? 지하방으로 짐을 옮기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지하로 스며들더군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빗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화려한 재건축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갚아도 끝나지 않을 빚과 다신 돌아오지 않을 가족에 대한 그리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지하방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아직도 제가 버리지 못한 어느 낡은 계약서 한 장이었습니다. 피 같은 4억 원이 콘크리트 무덤에 묻힌 뒤로 제 숨소리는 돈이 새어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그것이 60평생을 바쳐 일한 제 인생의 최종 성적표였습니다. 지하방의 공기는 지상과는 달랐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는 코끝을 넘어 폐부 깊숙이 박혔고 아무리 닦아내도 벽지 뒤에서 꿈틀대는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소리였습니다. 창문이 인도와 맞닿아 있다 보니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발소리가 제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연인들의 속삭임. 그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이 지하에 처박힌 저에게는
마치 제 머리를 짓밟고 지나가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예, 이번 달 이자는 꼭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루의 시작은 늘 구걸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집은 경매로 넘어갔지만 제 이름으로 남은 신용대출과 사채, 이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방 월세를 내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하루에 컵라면 한 개를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돈뿐이었습니다. 60살의 나이에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얻어먹으며 버티는 삶. 그게 제게 허락된 마지막 노후였습니다. 가끔은 너무 배가 고파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위에는 제가 가질 뻔했던 15억짜리 아파트가 그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막노동 일자리라도 얻어볼까 싶어 거리로 나섰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걷던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공사가 한창인 제 옛 집터였습니다. 비록 부실 공사 논란으로 멈춰 섰다지만 웅장하게 올라간 아파트 건물은 멀리서 봐도 위압적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펜스 주위를 서성였습니다. 저 15층 어디쯤이 제 거실이 되어야 했는데, 저기서 아내와 차를 마셔야 했는데, 그런 망상에 빠져 건물 위를 올려다보던 그때였습니다. 어이, 거기 노있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거지처럼 서성이지 말고 저쪽으로 가요. 여기 위험하니까 얼씬도 하지 말라고. 현장 보안 요원의 거친 목소리가 제 귀청을 때렸습니다. 제 어깨를 밀치는 그의 손길은 거칠고 무례했습니다. 한때는 제가 이 땅의 주인이었고 조합원으로서 큰 소리를 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들에게 그저 공사 현장을 서성이는 불결한 불황자일 뿐이었습니다. 제 품 안에는 여전히 낡은 조합원 분양 계약서가 소중하게 들어 있었지만 그것을 꺼내 보일 용기는 없었습니다. 흙탕물이 튄 제 낡은 점퍼와 구멍난 운동화가 제 처지를 너무나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봐요, 내가 여기 조합원입니다. 내가 저기 살 사람이라고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저는 끝내 뱉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보안 요원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채찍처럼 제 등을 때렸습니다. 요즘은 별 미친 노인네가 다 있네라는 비웃음. 그 비웃음이 제가 평생을 쌓아온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골목길 전신주 뒤에 숨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집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건 제가 더 이상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하방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모퉁이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김 부장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말쑥한 정장 차림에 최고급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눈에 당혹감과 측은함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리고 옆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땀 흘리며 일했던 동료에게 이런 추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 그깟 아파트가 뭐라고, 그게 뭐라고 내 인생을 다 걸었을까? 방으로 돌아온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제 가슴에 박히는 못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낡은 계약서를 꺼내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집념이 사실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지하방의 냉기는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불도 없는 맨바닥에서 몸을 웅크린 채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지만 만약이라는 말은 패배자들의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고 저는 이제 그 냉혹함을 견딜 체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이자를 독촉하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연락을 끊고 살았던 제 자존심 때문에 외면했던 뜻밖의 인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하방의 습기는 제 폐부만 갉아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아이의 눈물과 아내의 원망을 집어삼킨 콘크리트 무덤은 이제 제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온기마저 싸늘하게 식히고 있었습니다. 빚이라는 건 참 끈질긴 놈입니다. 잠을 자도, 숨을 쉬어도, 심지어 울고 있는 순간에도 그놈은 제 영혼에 붙어 이자를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암흑 같은 지하방에서 홀로 진동하던 낡은 휴대전화 액정에는 난직은 이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박 소장. 5년 전 저에게 재건축의 장밋빛 미래를 처음으로 설파했던 고향 후배이자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제 퇴직금 3억을 쓸어 담아 조합에 갖다 바치게 만든 장본인. 제 인생을 이 지옥, 불길 속으로 밀어넣은 그놈의 이름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전화를 내던지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비겁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해결책이 생긴 걸까? 도망갔던 조합장이 잡혔나? 굶주림에 지친 짐승처럼 저는 결국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형님, 저 박 소장입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죽으려고 약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드디어 살 길이 보입니다. 일단 나오십시오. 박 소장의 목소리는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며칠째 빨지 않아 쉰내가 나는 점퍼를 걸쳐 입고 지하방 문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는 예전 우리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10억 대박을 꿈꿨던 그 화려한 신도시 초입의 카페였습니다.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고 나온 박 소장의 모습은 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시계와 윤기 흐르는 구두를 보니 배신감이 울컥 치밀었지만 저는 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밀어놓았습니다. 며칠 만에 마주하는 사람다운 음식이었지만 목구멍이 좁아져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형님,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입주권 말입니다. 그거 지금 경매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죠? 제가 아는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형님 사정 듣고 도와주고 싶답니다. 권리금 조금만 챙겨주면 빚 다 탕감해주고 현금으로 5천만 원 챙겨드린대요. 박 소장의 말은 감미로웠습니다. 7억의 빚을 털어내고 현금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니. 그 돈이면 다시 아내를 데려오고 딸아이에게 무릎 꿇고 빌며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늘이 나를 보살피는구나 싶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내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것은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제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사형 집행 서류였습니다. 이봐, 박 소장. 이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를 파산시키고 내 남은 지분까지 헐값에 넘기라는 거잖아. 5천만 원? 그 돈 받고 나면 난 평생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서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야? 박 소장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고향 후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절박함을 이용해 수수료를 챙기려는 사냥꾼에 불과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시행사와 짜고 저 같은 노인들의 입주권을 헐값에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마지막 희망은 사실 제 영혼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발라먹으려는 악마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엎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도 사람이냐? 내 인생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내 해골까지 팔아먹으려고 해? 이 비겁한 놈아!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소장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형님, 현실을 보세요. 형님이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요? 그 지하방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5천만 원이라도 챙기는 게 이득 아닙니까? 그의 말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그 빚을 갚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제 자존심을 팔아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빗물을 뚫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신축 아파트 건물의 웅장한 실루엣이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50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는 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속에 제 피 같은 3억 원과 자식의 눈물이 스며 있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길가에 고인 흙탕물이 제 바지를 적셨지만 저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형님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아니었다는 박 소장의 비웃음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래, 내 분수에 무슨 강남 아파트고 무슨 10억 대박이냐?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내 눈을 찔러야지. 저는 다시 그 습한 지하방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눅눅한 이불 위에 몸을 눕히자 다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이제 제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찢어버리려다 참아 버리지 못했던 그 낡은 조합원 계약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진 그 종이 뭉치가 마치 제 인생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적어도 내 잘못을 내 손으로 정리하고 가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순의 육신은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오는 극심한 통증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로 들리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세상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제 노후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소장의 비웃음이 빗소리에 섞여 들어오던 그날 밤,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낡은 계약서는 흙탕물에 젖어 걸레가 되었습니다. 7억이라는 빚더미 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식어가는 방바닥에 몸을 누이고 숨을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가슴을 짓누르는 날카로운 통증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코끝을 찌른 건 눅눅한 지하방의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차갑고 소독약 냄새 진동하는 병원의 공기였습니다. 천장은 지나치게 하얗고 눈부셨습니다. 그 눈부심이 너무 낯설어 저는 눈을 다시 감으려 했지만 손등을 파고든 차가운 링거 바늘의 통증이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억지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하방 월세가 밀려 찾아온 집주인이 쓰러진 저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그 습한 곳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환자분, 정신이 좀 드세요? 무리한 대출 이자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영양실조에 스트레스성 부정맥까지 겹쳐서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마움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이제는 제 목숨조차 돈으로 계산되는 현실이 저주스러웠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침대 주변에는 오직 기계적인 맥박 측정 소리만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60살의 나이에 제가 마주한 것은 신축 아파트의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공공의료원의 낡은 철제 침대였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제 사정을 듣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아비인데, 남편인데, 이 지경이 됐으면 한 번은 와주지 않을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충격으로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고, 딸아이는 아버지가 저지른 일은 아버지가 책임지셔야 한다며 연락처를 차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 산 건가? 자식 잘 되라고 우리 가족 번듯한 집 한 채 가져보자고 시작한 일인데 왜 나만 이렇게 벌레처럼 버려진 건가? 저는 환자복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옆 침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을 쫓다 사람을 잃는다는 말,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재건축 호재라는 그 장밋빛 환상이 제 눈을 가렸을 때 저는 이미 제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도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딸아이의 결혼 자금을 앗아갔을 때, 아내의 만류를 욕심으로 치부했을 때, 그때 저는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제 손에 쥐어진 병원비 영수증에는 또다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혜택을 받았음에도 남은 잔금은
제 통장의 영원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결국 병원 비상구 계단에 앉아 제 낡은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소장에게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사채업자들에게 무릎이라도 꿇어볼까 하는 비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이게 마지막이에요. 병원비는 제가 입금했어요. 하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 이제 곧 결혼해요. 아빠 없이 하는 결혼식, 저 평생 기억하며 살 거예요. 그때 날아온 딸아이의 짧은 메시지. 병원비가 해결됐다는 안도감보다 이제 정말로 자식과의 인연이 끊겼다는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구한 게 아니라 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돈으로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 주인이 되겠다고 큰 소리치던 60살 사내의 말로가 고작 자식에게 돈으로 인연을 끊기는 비참함이라니. 병원을 나서는 길, 멀리 공사가 재개되었다는 제 옛 아파트 부지가 보였습니다. 이제 저 건물은 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남들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어둡고 습한 지하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하방 창틀에 고인 빗물을 닦아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아파트를 가졌더라도 이렇게 혼자 남겨졌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이었을까? 돈이 전부인 줄 알았지. 집 한 채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집이 내 무덤이 될 줄은 몰랐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반기는 건 여전한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저는 찢어진 조합원 계약서, 조각들을 하나둘 모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내줘야 할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병원비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여전히 제 뒤를 쫓는 수억 원의 빚과 압류 절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하방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 것이 온 것이었습니다. 하얀 병실에서 자식에게 돈으로 인연을 끊기고 돌아온 지하방은 이제 집이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7억이라는 숫자는 제 숨통을 조이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었고 저는 그 밧줄에 매달려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화려한 재건축을 꿈꿨던 대가는 제 남은 생 전체를 압류당하는 비참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방 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친 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하고 말끔한 차림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가방과 서류 뭉치는 그 어떤 무기보다 위협적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좁은 방 안을 훑어보더니 말없이 가방에서 작고 붉은 스티커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봐요. 여기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보시다시피 보증금 500만 원짜리 지하방입니다. 여기서 뭘 더 뺏어가겠다는 겁니까? 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벽에 부딪혔습니다. 집행관들은 숙달된 손놀림으로 제 낡은 중고 텔레비전,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는 작은 냉장고, 그리고 아내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낡은 장식장에 빨간 딱지를 붙여나갔습니다. 그 빨간색 종이 조각이 제 가구에 붙을 때마다 제 심장에 불도장이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일궈온 제 가정이, 제 삶의 흔적들이 고작 몇만 원짜리 경매 물건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절차라 어쩔 수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신청했거든요. 이제 곧 파산 절차 안내문이 갈 겁니다. 마음 준비 단단히 하세요. 그들이 떠난 뒤 빨간 딱지가 붙은 가구들 사이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붙은 붉은 딱지가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눈동자처럼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물건 하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적으로 가난을 증명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 파산자. 그 주홍 글씨가 제 이마에 선명하게 박혀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노인은 실패했다고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법원 파산관제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파산 신청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십 장의 서류에 제 인생의 실패를 낱낱이 기록해야 했습니다.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왜 갚지 못했는지, 지금 가진 재산은 무엇인지, 제 치부를 하나하나 드러낼 때마다 저는 발가벗겨진 채 길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300억, 500억 하는 재건축 사업의 규모에 비하면 제 7억 원의 빚은 티끌 같을지 모르지만 그 티끌이 제 영혼을 짓눌러 가루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60세의 파산이라니. 아버님, 어쩌다가 재건축에 퇴직금까지 다 넣으셨어요? 요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관제인의 무심한 동정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법원 복도 벤치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전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에게 투자를 독려했던 이 씨였습니다. 대박이 날 거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민들을 선동했던 그가 저와 똑같이 초라한 행색으로 파산 서류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이 위원.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자네는 돈 많이 벌었다고 하지 않았나? 제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든 그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품 안의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역시 무리하게 옆 단지까지 갭 투자를 했다가 고금리와 공사비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전 재산을 날린 상태였습니다. 남들에게는 장밋빛 미래를 팔던 그조차 본인이 만든 지옥 불길 속에 타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두 노인은 법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쫓았던 그 아파트라는 신기루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후를 집어삼켰는지 그제야 비로소 보였습니다. 형님, 우리 같은 놈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랬을까요? 그냥 그 낡은 집에서 등 따뜻하게 밥이나 먹고 살걸. 그게 제일 큰 행복인 줄 왜 몰랐을까요? 이 씨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친 손을 잠시 맞잡았다가 각자의 지옥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데 저 멀리 번쩍이는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저곳에서 승전고를 울리겠지만 그 빌딩 아래에는 저와 이 씨 같은 수많은 노인의 눈물과 피가 거름처럼 깔려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지하방으로 돌아오니 보증금 500만 원마저 압류될 거라는 통지서가 문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냉장고는 이제 차가운 바람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계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돈도, 집도, 가족도 사라진 60살의 가장.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 저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주는 잔인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먼지 쌓인 책상을 닫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비극이 여기서 끝나더라도 누군가는 제 발자국을 보고 멈춰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제 노후는 무너졌지만 제 기록만은 살아서 다른 이들의 노후를 지키는 방패가 되길 바랐습니다.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지하방에서 제가 깨달은 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 수억 원의 빚이 아니라 제가 외면했던 아내의 눈물과 딸아이의 상처였다는 사실입니다. 15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제 영혼을 팔아넘겼을 때 저는 이미 돌아갈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제 노후의 재건축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폐허가 된 제 인생의 잔해뿐입니다. 지하방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오늘따라 잔인하리만큼 눈부십니다. 머리 위 인도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활기찬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는 출근을 하고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겠지요. 한때 저도 저 발소리의 주인 중 하나였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내 자식에게는 낡은 집 대신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물려주겠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책임감이 아니라 제 안에 숨어있던 비겁한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짐을 정리합니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뒤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 화려한 신축 아파트의 주인도 대기업 부장 출신의 당당한 가장도 아닙니다. 그저 매달 기초연금에 의지해 하루를 버텨야 하는 이름 없는 한 노인일 뿐입니다. 라면 상자 2개. 제 예순 인생의 무게가 고작 이 상자 2개에 다 담긴다는 사실이 허탈해 헛웃음이 나옵니다. 아내와 딸아이의 사진, 그리고 손때 묻은 낡은 수첩 하나. 그게 제 삶이 남긴 유일한 흔적입니다. 방을 나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벽에 붙은 빨간 딱지들을 가만히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한때는 저 종이 조각들이 제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악마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제 과오를 묵묵히 지켜봐준 마지막 목격자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 딱지들을 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방에 머물렀던 한 남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꿈을 꾸었는지 그 흔적을 이 어두운 공간에 그대로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우리가 살던 그 낡고 곰팡이 핀 집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궁전이었다는 걸. 텅 빈 방 안에서 혼잣말을 내뱉어 봅니다. 당연히 대답은 없습니다. 들리는 건 낡은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규칙적인 물방울 소리뿐입니다. 저는 낡은 배낭을 메고 지하방 계단을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저 멀리 완공된 신축 아파트 단지의 웅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도색까지 깔끔하게 마친 그 건물은 마치 거대한 얼음성처럼 차갑고 고고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저 성의 주인이 되고 싶어 제 영혼을 던졌지만 성은 끝내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집의 거실 불빛은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평온한 저녁을 비추겠지요. 저는 단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에는 페이지를 정리하는 다른 어르신들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분들의 거친 손마디가 이제는 제 손처럼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저분들도 한때는 저처럼 인생 역전의 꿈을 꾸었을까요? 저처럼 자식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했던 밤이 있었을까요? 저는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무언가에 홀린 듯 소중한 것들을 태워가며 이 콘크리트 숲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 서글펐을 뿐입니다. 나는 왜 그때 아파트가 저절로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을까? 왜 내 형편을 넘어선 대출이 도박이라는 사실을 외면했을까? 자책은 늦었고 후회는 무거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한 방을 노렸던 제 확신은 사실 벼랑 끝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내 자식의 행복을 제 욕심의 제물로 바쳤던 그 순간부터 제 노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전 재산 몰수와 가족의 해체.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라는 신기루를 쫓던 한 남자가 마주한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차가운 결말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고 밤에는 차가운 고시원 방에서 잠이 듭니다. 더 이상 빚쟁이의 전화에 가슴을 졸이지는 않지만 가슴 한 구석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주는 평화는 사실 뼈아픈 고립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낡고 곰팡이 핀 15평 아파트에서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평범하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보다 가족의 온기가 배어있던 그 낡은 장판 위가 훨씬 더 따뜻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10억 대박을 꿈꿨던 60살 사내의 기록은 여기서 멈춥니다. 누군가는 제 모습을 보며 혀를 찰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기록이 누군가의 도장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멈추게 만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